네, 보글보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응급 환자들이 생기는지, 또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의료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지진 발생 12시간부터 72시간까지 3일까지가 환자 발생의 피크 타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통 건물 붕괴나 아니면 낙하물 뭐가 떨어져 가지고 외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지진이 지금 발생하는 현장에 계시다면은 머리를 보호하는 자세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지진을 견디시는 편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초기에 그걸 느끼셨다면 건물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가장 이렇게 큰 공터 같은 데 가 계시라고, 이런 게 추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뭔가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한 외상을 당하기가 쉬우니까요. 지진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상이 출혈이나 골절입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중에 첫 번째는 지혈, 그러니까 출혈 부위를 누르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처치가 아닙니다. 출혈 부위를 눌러라, 압박해라.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딱딱한 물건으로, 나무 막대도 좋고, 그것도 정 없을 때는 신문지를 말아가지고요, 고정을 시켜서 그 골절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골절 부분이 움직이게 되면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손상을 막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한 외상 환자들은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응급처치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응급처치를 하실 수 있는 인력들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 그 구급대원들에 의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병원이 이런 재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여러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기존 환자 진료에 투입할 것과 그 다음에 새로 오는 환자들에 투입할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약품, 수액, 모든 자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난 현장에서 내원하는 환자들의 진료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응급의학과가 이것을 담당하도록, 당연히 응급실을 관리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급증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무슨 재난이든, 화재든 지진이든 건물 붕괴든 폭발이든 보라매명하는 환자가 많이 내원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원내 대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의 로비를 보시면 거기 이제 액자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걸려 있는데, 그 액자들 뒤에 보시면 탄소나 의료가스들이 나올 수 있는 출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환자들을 응급실뿐 아니라 로비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른 진료과는 해당 진료 진행을 하시면서 일부 이런 환자 진료팀에 아마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진이나 재난응급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응급의료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도대체 이제 현장응급의료소가 뭔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 관련 자원을 총괄 지휘, 조정, 통제하면서 사상자를 분류, 처치, 이송하기 위해서 재난 현장에 설치하는 의료소를 말합니다. 이 현장응급의료소는 보통 소방지휘관이 위치하는 현장지휘소와는 다른 조직이고 기구입니다. 그래서 현장지휘소랑 상의해서 이 응급의료소의 위치를 선정하고, 현장지휘소가 아직 세팅되기 전에는 보건소장님이 지휘하여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때 용산보건소장님 지휘하에 실제로 이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제 응급의료 대응반에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응 절차가 영어 약자로 CSCAPTTT. 앞쪽에 5가지는
현장 응급의료소가 기능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장 안전화 확인하고 통신체계 구성하고 얼마나 많은 의료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응급의료소를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는 것까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응급의료 활동은 세 가지: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그다음에 환자 이송,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현장은 사실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환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중증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S 방법, 스타트 방법, 소트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솔트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저 솔트법을 표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트,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고요. 큰 확성기나 마이크를 가지고 환자들한테 방송을 하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의료진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현장에 어느 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반응에, 지시에 응해서 움직이는 분들은 대부분 경증 환자겠죠. 걸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한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제 말씀이 들리시면 구조 요청을 위해서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을 흔드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분들은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손을 흔들지 못하고 현장에 남아있는 분들, 움직임이 없는 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평가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를 소트를 통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A는 어세스먼트, 움직임이 없는 환자들부터 의료진들이 다가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호흡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분들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만은 재난 상황에서는 그러질 못합니다. 호흡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로 뇌가 삐져나왔다든가 아주 험악한 외상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자원으로 생존 가능한가? 지금 이 환자를 이송하면 수술을 하고 살릴 수 있느냐? 만약에 지금 시리아, 튀르키예 상황이라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망 예상으로 분류를 해서 아직 호흡은 있지만 그 환자에 대한 처치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건 의료 수요보다 의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재난 상황에 어떤 국한된 경우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L은 라이프 세이빙 인터벤션, 호흡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은 삽관을 한다거나 급한 처치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 T는 트랜스포테이션, 이송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증 환자, 아까 보행을 할 수 있는 환자라든가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버스나 트럭같이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을 통해서 이송을 하고, 응급 환자나 긴급 환자의 경우에는 헬기나 구급차를 이용해서 최기에 있는 기능이 높은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이나 산사태, 또 화재 같은 연속된 재난을 만들어서 복합적인 피해를 만듭니다. 더 중요한 거는 수도나 가스, 전기 같은 국가의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켜서요, 인명피해나 국가경제 타격 같은 다양한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난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전문 의료 인력 또는 구조 인력들에게 많은 판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